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강대호의 작은 오두막은 이미 하얀 눈에 파묻혀 지붕만 간신히 보일 정도였다. 며칠째 쉬지 않고 퍼붓는 폭설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몰아쳤다. 대호는 이런 혹독한 겨울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창문 틈새를 막고 화롯불을 더 지피며 다가올 긴 밤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늘 자연과의 싸움이었고 그는 그 싸움에서 살아남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 짐승들도 다들 숨었겠지. 대호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보라가 너무 거세한 치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는 아침 일찍 설치해둔 덫을 확인하러 나갈 생각이었지만 이 정도 눈이라면 포기하는 편이 나았다.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고 조난당하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예리한 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금속성 파열음이 들려왔다. 강풍 소리에 섞여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분명 이 산골에서는 듣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다. 자동차 사고라도 난 것일까? 이런 미친 날씨에 누가 이 험한 산길을 오른단 말인가? 대호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양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두꺼운 방수 외투를 껴입고 낡았지만 튼튼한 등산화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그리고 벽에 걸어둔 사냥용 엽총과 손도끼를 챙겨들고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나섰다. 눈보라는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바른 무릎까지 빠지는 눈속을 힘겹게 헤쳐나갔다.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가늠하며 1시간쯤 걸었을까.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가 절벽 아래로 처참하게 처박혀 있었다.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부서진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맙소사. 대호는 탄식을 내뱉으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차량 문은 심하게 뒤틀려 열리지 않았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그는 손도끼를 이용해 간신히 운전석 문을 뜯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여자는 정신을 잃은 채 운전석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얇은 드레스 차림이었고 그마저도 군데군데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미 저천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이대로 몇 분만 더 방치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다. 대호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여자를 차 밖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내어 자신의 등에 업었다. 여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결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여자를 감싸고 왔던 길을 되짚어 오두막으로 향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의 등에는 한 생명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의 탈진 상태로 오두막에 도착한 대호는 여자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낸 후 마른 담요로 감쌌다. 그리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몸을 마사지하며 얼어붙은 천을 되돌리려 애썼다. 그녀의 임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팔과 다리에도 여러 군데 찰과상이 보였다. 다행히 골절상은 없는 듯했지만 상태는 매우 위중해 보였다. 대호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여자를 간호했다. 화롯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넣고 주기적으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여자는 간간히 신음소리를 내뱉거나 몸을 뒤척였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작은 오두막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열한 사투의 현장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녘 마침내 여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낯선 오두막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낯선 남자 강대호와 시선이 마주쳤다. 여기가 어디죠? 여자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잠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극도의 공포와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안심하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강대호라고 합니다. 어제 눈보라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대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여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퍼진 극심한 통증과 탈진 증세로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는 듯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는 듯했다. 대호는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그녀에게 건네며 천천히 진정시켰다. 그는 여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험한 산골짜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었다. 폭설은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얀 눈 속에 고립되어 있었다. 대호의 오두막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작은 섬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섬 안에는 과거를 잃어버린 한 여자와 그녀를 구한 한 남자가 함께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남자는 여전히 여자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여자는 자신이 어떤 운명으로부터 도망쳐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오직 세상을 뒤덮은 순백의 눈만이 그들의 비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동안 윤설이는 강대호의 오두막에서 거의 잠만 잤다. 극도의 피로와 사고의 충격, 그리고 지독한 몸살 감기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대호는 묵묵히 그녀를 간호했다. 산에서 구해온 약초를 다려 먹이고 따뜻한 죽을 쑤어주었으며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화롭게 젖은 옷가지들을 말려주었다.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설이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다. 의식이 돌아오면서 잊고 싶었던 기억들도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강압적으로 결혼을 종용받던 순간 약혼자라는 작자 최진환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밤중에 저택을 뛰쳐나와 눈보라 속을 헤매던 자신의 처절했던 모습까지. 그 기억들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그때마다 그녀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에 몸서리쳤다. 낯선 환경과 낯선 남자.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렵고 의심스러웠다. TV나 잡지에서나 보던 재벌가의 딸이 이런 누추한 산골 오두막에, 그것도 생면부지의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대호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몰라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했고, 그가 끓여주는 죽조차 독이라도 탄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어떤 해코지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늘 담담했고 그의 행동에는 어떤 사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다. 땔감을 구하고 사냥을 하고 집안을 정돈하고 그리고 그녀를 보살폈다. 그런 그의 꾸준하고 진실된 모습에 설인의 경계심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어느 날 저녁 설인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대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지낼 수만은 없었고 이 남자라면 어쩌면 자신을 도와줄 수도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제 이름은 윤설인입니다. 화롯불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연 설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마
뉴스나 신문에서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유성그룹 윤 회장님의 외동딸입니다. 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지만 유성그룹이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중 하나였다. 그런 재벌가의 딸이 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오두막에 와 있는 것일까? 서리는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친척들의 암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마하기 위한 정략 결혼. 상대는 태하 코퍼레이션의 후계자 최진환이었다. 그는 오만하고 폭력적이었으며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인간이었다. 서리는 단 한 번도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그와의 결혼은 죽기보다 싫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과 가족들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약혼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결혼식이 바로 다음 주였어요. 서린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저는 도저히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그녀의 이야기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와도 같았지만 그 안에는 한 인간의 처절한 절규와 자유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대호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져 있었다. 어쩌면 그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과거 자신의 어떤 아픔을 보았는지도 몰랐다. 강대호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서리는 간절한 눈빛으로 대회에 매달렸다. 제가 다시 그들에게 잡히면 저는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해요. 제발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이곳에 숨겨주세요. 그들이 저를 찾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녀는 품속에서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대회에 내밀었다. 이건 약혼 반지예요. 이걸 팔면 아마 큰 돈이 될 거예요. 이걸로 보답할게요. 제발. 대호는 그녀가 내민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의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서린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역시 평범한 농사꾼에게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던 걸까. 하지만 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내 힘 닿는 데까지는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이세요. 나는 거짓말 같은 건 할 줄 모릅니다. 대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그녀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그의 눈앞에는 도움이 필요한 한 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인간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삶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서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낯선 오두막에 딱딱한 침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편안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는 이 순박하고 강인한 상골 남자에게서 돈이나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안전과 신뢰를 발견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서린의 가족과 최진환은 이미 그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거대한 손길은 머지않아 이 외딴 산골짜기까지 뻗쳐올 터였다. 대호는 직감적으로 앞으로 자신들이 겪어야 할 시련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화롯불에 장작을 더 넣으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 위로 한 여인의 절박한 운명이 함께 얹혀지고 있었다. 강대호의 결정은 윤서린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거대한 폭풍 속으로 함께 뛰어드는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다. 다음 날부터 대호는 서린을 숨기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이
언제까지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서린의 가족과 약혼자라는 최진환이 어떤 인물들인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가 사람들이라면 상상 이상의 힘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대호는 먼저 오두막 주변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서린의 차는 이미 깊은 눈 속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는 밤새도록 눈을 퍼날라 더욱 완벽하게 위장했다. 또한 오두막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에는 교묘한 함정들을 설치하고 맹수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쳐두었던 덫들도 방향을 바꾸어 사람들의 접근을 경계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민첩하고 신중했다.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TV 뉴스에서는 연일 유성그룹 윤 회장의 외동딸 윤서린의 실종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알려졌지만 곧이어 태아 코퍼레이션의 최진환 사장이 직접 나서서 약혼녀가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거액의 현상금까지 내걸자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언론은 자극적인 추측 기사들을 쏟아냈고 경찰과 함께 최진환이 고용한 사설 탐정팀까지 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역시 보통 놈들이 아니었어. 대호는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서린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은 탈출이 이토록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그리고 이 무고한 상골 남자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강대호 씨,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서린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저를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럼 강대호 씨는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대호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그리고 나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수색대의 포위망은 생각보다 빠르게 좁혀져 왔다. 헬리콥터가 연일 산 위를 낮게 선회하며 정찰했고 최첨단 열 감지 장비와 수색견까지 동원되었다. 대호는 더 이상 오두막에만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린을 데리고 자신이 어릴 적부터 놀이터처럼 뛰놀던 깊은 산속 비밀 장소로 피신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동굴이었는데 입구가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 웬만한 사냥꾼들도 찾아내기 어려운 곳이었다. 험준한 산길을 따라 동굴로 향하는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서린은 평생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온실 속 화초였다. 그녀에게 눈 덮인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대호의 뒤를 따랐다. 자신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대호는 그런 서린의 손을 몰차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를 업고 험한 길을 건너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동굴에서의 생활은 오두막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 차가운 바위, 바닥과 습기,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서린을 공포에 떨게 했다. 하지만 대호는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사냥해온 짐승의 가죽으로 잠자리를 만들었으며 주변의 약초와 나무 열매로 끼니를 해결했다. 그는 마치 자연의 일부인 듯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다. 서린은 그런 그의 강인함과 지혜에 새삼 감탄했고 그를 향한 믿음은 더욱 커져갔다. 낮에는 숨막히는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밤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들은 함께 별을 보고 대호가 들려주는 산골 이야기를 들으며 무료함과 두려움을 달랬다. 서린은 처음으로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따뜻함을 대호에게서 느꼈다. 대호 역시 차갑고 도도해 보이기만 했던 재벌가 아가씨의 연약한 내면과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하며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색대의 발소리가 동굴 근처까지 다가왔다. 최진환이 고용한 사설 탐정팀의 리더는 독사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는데 그는 짐승 같은 감각과 집요함으로 마침내 대호와 설인의 은신처를 거의 찾아낸 것이었다. 대호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설인을 데리고 다시 한번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해야 했다. 그들은 밤을 틈타 동굴을 빠져나와 더욱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하지만 독사의 추격은 끈질겼다. 그는 마치 거미줄을 치듯 포위망을 좁혀왔고 대호와 설인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대로 계속 도망만 다닐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인가. 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싸움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설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도망만 다니다가는 결국 잡히고 말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윤설인 씨, 이제부터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합니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대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설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그의 결정이라면 그것이 설사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숨바꼭질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는 강대호의 판단은 옳았다. 그들은 맹수처럼 끈질기게 추격해오는 독사와 그의 사냥개들을 따돌리기 위해 그리고 윤설인이 방역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더욱 깊고 은밀한 곳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다. 대호는 설인을 데리고 자신이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닐 때 발견했던 산 정상 부근에 버려진 화전민 움막으로 향했다.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과 빽빽한 원시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험지 중의 험지였다. 움막으로 향하는 길은 이전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설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대호의 거친 손을 잡고 그의 발자국을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재벌가의 나약한 아가씨는 없었다. 오직 생존을 향한 처절한 의지와 자신을 구해준 남자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틀 밤낮을 꼬박 걸어 도착한 움막은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나무 기둥과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지붕, 그리고 싸늘한 흙바닥이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대회에게는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움막을 수리하고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피웠다. 설인 역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를 도왔다. 그녀는 대호가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난생 처음으로 땔감을 구하고 물을 길어오고 음식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그들만의 은신처에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대호가 사냥이나 정찰을 나갔고 설이는 움막을 지키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밤에는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호는 자신의 소박했던 어린 시절과 산에서 배운 지혜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설이는 화려했지만 숨막혔던 자신의 과거와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최진환이라는 인간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털어놓았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다. 설이는 대획에서 진정한 남자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보았다.
그는 거칠고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정의로운 영혼이 숨 쉬고 있었다. 대호 역시 설인의 연약한 외면 뒤에 숨겨진 강한 의지와 총명함에 놀라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려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설인은 대회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고 당시 간신히 챙겨나온 초소형 위성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외부와 아주 제한적인 교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녀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지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이지연 변호사는 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녀라면 저를 도울 방법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최진환과 그 집안의 약점을 찾아내서 이 빌어먹을 정략 결혼을 무효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요. 대호는 말없이 그녀의 계획을 들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대로 숨어 지내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는 설인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다. 며칠 후 설인은 마침내 이지연 변호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지연은 설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녀가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냉철한 변호사로 돌아와 설인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지연의 도움으로 설인은 최진환과 태하 코퍼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진환이 과거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돈과 권력으로 무마했다는 사실, 그리고 태하 코퍼레이션이 불법적인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는 루머들을 확인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충분히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이었다. 이것 봐요. 강대호 씨, 설인은 지연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대회에게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대호는 그녀와 함께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는 법이나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의 날카로운 직관과 상황 판단 능력은 설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최진환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그를 자멸로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함정들을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그들의 방역 계획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독사를 비롯한 추격자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산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그들의 포위망은 매 순간 좁혀져 오고 있었다. 움막 주변에서는 밤마다 정체불명의 발소리와 인기척이 느껴지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설인은 이지연 변호사에게 위험한 제안을 했다. 최진환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언론에 터뜨려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성공한다면 완벽한 승리였지만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설인 씨, 너무 위험합니다. 대호는 그녀를 만류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지낼 수만은 없어요. 설인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 싸움 이제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고 싶어요. 강대호 씨, 당신만 괜찮다면 저와 함께 이 마지막 도박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이 여인의 운명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다.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도 그녀를 혼자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녀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이 서 있었다. 설사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위태로운 동행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의 빛이
그들 앞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대호와 윤서린이 버려진 화전민 움막에서 위태로운 희망을 키워가는 동안 그들을 쫓는 최진환의 사냥개들은 마침내 그들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특히 최진환이 거액을 주고 고용한 사설 탐정팀의 리더 일명 독사라고 불리는 백강철은 짐승 같은 감각과 냉혹함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국정원에서 특수공작을 담당했던 베테랑으로 한번 맡은 목표물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잡아내는 집요함을 지니고 있었다. 백강철은 윤서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강원도 상안 지역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풀고 헬기와 드론 그리고 최첨단 감시 장비까지 동원하여 샅샅이 수색을 벌였다. 그는 윤서린이 단순 가출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의도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조력자는 분명 이 지역 지리에 밟고 외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며칠간의 끈질긴 탐문과 추적 끝에 백강철은 강대호라는 이름의 상골농부가 최근 행적이 묘연하며 그가 과거 특전사 출신으로 뛰어난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또한 강대호의 오두막 근처에서 윤서린이 사고 당시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드레스 조각과 희미한 발자국들을 발견하면서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강대호, 이놈이군. 백강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원들을 이끌고 강대호가 살고 있는 산 아래 작은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사내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쑤시고 다니며 윤서린의 사진을 보여주고 강대호의 행방을 캐물었다. 그들은 거액의 현상금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회유하는가 하면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근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몇몇은 돈에 눈이 멀어 백강철에게 이런저런 정보들을 흘리기도 했다. 강대호는 마을에 내려갔던 이웃 노인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그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두려움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은 상관없지만 이 무고한 마을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이제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움막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이지연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환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와 접촉할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증거를 받아야만 한대요. 너무 위험하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계획은 위험천만했다. 내부 고발자와의 접선 장소는 서울 시내 한복판이었고 그곳은 이미 최진환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쳐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다. 내가 가겠소. 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린 씨는 이곳에 남아서 이 변호사와 계속 연락하며 상황을 주시하시오. 내가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겠소. 안 돼요. 강대호 씨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서린이 그의 팔을 잡고 말렸다. 그녀는 이 순박하지만 강인한 남자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나를 믿으시오. 나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결국 서린은 눈물을 머금고 그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대호는 밤을 틈타 홀로 산을 내려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생존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백강철의 감시망을 뚫고 서울로 향했다. 며칠 후 그는 약속된 장소에서 이지연 변호사와 내부 고발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백강철의 함정이 파져 있었다. 내부 고발자는 이미 그들에게 매수된 상태였고
대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사방에서 덩치 큰 사내들이 그를 덮쳐왔고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대호는 특전사 시절의 용맹함으로 맞서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의 몸에는 하나둘씩 상처가 늘어갔고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다. 서린이 만약을 대비해 비밀리에 고용해두었던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켰고 대호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비록 내부 고발자로부터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백강철과 최진환이 자신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녹음 파일과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움막으로 돌아온 대호를 보며 서린은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계획 때문에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대호는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소. 아직 끝난 게 아니오.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놈들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생겼소. 그들이 확보한 증거는 최진환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정면으로 맞서 싸워 진실을 밝히고 최진환과 그의 하수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하지만 백강철의 포위망은 더욱 좁혀져 오고 있었다. 그는 대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광분하여 산 전체를 이 잡듯 뒤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보았다. 이대로 잡히느냐 아니면 마지막 사투를 벌이느냐. 서린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싸우겠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그들의 등 뒤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처절한 마지막 항전뿐이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숨바꼭질의 끝이 그리고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의 시간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강대호와 윤서린이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며 밤을 지사오는 동안 백강철과 그의 수하들은 이미 산 전체를 포위하고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헬기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화전민 움막 근처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헬기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최진환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오만함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윤서린의 아버지인 윤 회장도 침통한 표정으로 동행하고 있었다. 윤서린 당장 일이 나오지 못해 최진환의 고함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혼녀를 되찾겠다는 집착과 함께 감히 자신을 농락한 시골뜨기, 농사꾼에 대한 살기마저 느껴졌다. 대호와 서린은 움막 안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대호는 서린의 손을 한번 굳게 잡았다 놓으며 자신이 먼저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함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대호가 움막 밖으로 나서자 수십 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총구를 겨누며 그를 둘러쌌다. 백강철은 대호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강대호, 내 놈이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지. 내 목숨은 아까울지 몰라도 내 놈들 같은 쓰레기들 손에 더럽혀질 만큼 하찮지는 않다. 대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백강철을 노려보며 말했다. 바로 그때 최진환이 윤 회장과 함께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대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서린을 향해 소리쳤다. 서린아, 이제 그만하고 이리와 이깟 촌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셈이냐. 움막 안에서 서린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 도망칠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값비싼 드레스 대신 투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환 씨, 나는 당신과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이분은 촌놈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자 당신 같은 인간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최진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런 무지렁이 농사꾼 놈이랑 놀아나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누가 무지렁이라는 겁니까? 서린이 목소리를 높였다. 적어도 이분은 당신처럼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인교사까지 하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아요. 서린의 폭탄 발언에 최진환과 윤 회장은 물론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내들까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진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냐.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거냐. 증거요. 서린이 차갑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높이 쳐들었다. 여기 당신이 강대호 씨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똑똑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해외에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사업 계약서들도 곧 세상에 공개될 거고요. 당신의 충실한 개 백강철 씨가 아주 친절하게도 그 증거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거든요. 알고 보니 백강철은 대호와의 격투 과정에서 그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최진환의 무모한 계획이 결국 자신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최진환 몰래 대호와 서린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진환의 모든 비리, 증거들을 넘기는 조건으로 선처를 약속받았던 것이다. 독사는 마지막 순간에 주인을 배신하고 새로운 살 길을 택한 것이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최진환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전현과 저놈을 당장 잡아 그의 명령에 사내들이 일제히 대호와 서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대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특전사 시절의 본능을 되살려 번개처럼 움직이며 사내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의 주먹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비명소리와 함께 육중한 몸들이 나가 떨어졌다. 서린 역시 대호가 가르쳐준 호신술과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최진환의 수하들은 우왕좌왕하며 전의를 상실했고 일부는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병력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지연 변호사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진환은 마지막 발악으로 서린을 인질로 잡으려 했지만 대호의 정확한 발차기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분노와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윤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과 잘못된 판단이 딸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최진환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서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잠시 후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최진환과 그의 잔당들을 모두 체포했다. 백강철은 약속대로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했고 그의 도움으로 최진환의 모든 범죄 사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침내 모든 소동이 끝났다. 강대호와 윤서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움막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와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 그들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확인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움막 안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진환과 그의 일당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길고 길었던 악몽은 끝이 났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성그룹 상속녀 윤서린의 실종 및 감금, 그리고 태하 코퍼레이션 후계자 최진환의 살인교사 및 각종 비리 혐의 사건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온 세상에 알려졌다. 강대호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들과 백강철의 결정적인 증언은 최진환의 모든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했고, 그는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과 함께 태하 코퍼레이션 역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윤서린의 아버지 윤 회장은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서린은 오랜 고뇌 끝에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서린은 그룹의 대주주로서 사회공헌 사업과 윤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룹을 변화시켜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거듭난 것이다. 강대호는 다시 평화로운 상골 생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언론은 그를 폭설 속의 영웅, 재벌계에 맞선 의인으로 칭송했고, 그의 용감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포상금 제안을 그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조용히 잊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산골짜기에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대호의 오두막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전보다 어딘지 모르게 활기가 넘쳤다. 서린이 보내준 최고급 태양광 발정이 덕분에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게 되었고, 그녀가 선물한 최신형 통신 장비는 더 이상 그를 세상과 단절된 외톨이로 만들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대호가 텃밭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익숙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윤서린이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헬기에서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직접 구운 듯한 따뜻한 빵과 함께 대호가 가장 좋아하는 약주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강대호 씨. 서린이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윤서린 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오. 대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를 맞았다. 두 사람은 오두막 앞 평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린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변화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대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강대호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에 대한 걱정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대호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것이요. 이 산과 함께, 자연과 함께. 혹시 제가 불편하신 건가요?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요. 대호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윤서린 씨는 내게 과분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난한 농사꾼일 뿐이요.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서 훨훨 날아야 할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발목 잡혀서는 안 돼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다. 서린은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대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느끼는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강대호 씨,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용기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요. 설이는 그의 거친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은 분명 다를 거라고 믿어요. 저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이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복받쳐 올랐다. 신분도 배경도 세상의 어떤 편견도 그들의 진실한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그 후 윤설이는 유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고 강대호와 함께 산골 생활을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대호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연에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이용하여 낙후된 산골 마을에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또한 강대호 윤설인 환경재단을 설립하여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존 사업에도 앞장섰다. 강대호 역시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농사꾼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돈과 권력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세상에 알려졌다. 몇 년 후 대호와 설인의 작은 오두막 앞에는 예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혹독했던 겨울의 폭설은 지나갔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운명처럼 시작된 만남,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이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바로 그들 곁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